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파에서 개원하고 있는 장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ESWT를 이용한 통증 치료의 기초와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은 ESWT의 일반적인 성질, 그 다음에 ESWT 치료 메커니즘인 메카노 트랜스덕션, 그 다음에 치료 대상이 되는 오버유즈 인저리의 패소제네시스, 그 다음에 바이오텐세그리티, 그리고 실제 그 서비코제니 헤디에이크 때, 아니면 테니스 엘보 때, 그 다음에 카팔 터널 신드롬 때 우리가 ESWT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WT의 가장 특징적인 그 성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하이 프레셔의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가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웨이브이기 때문에 그 몸을 투과할 수 있다. 그리고 포커싱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쿠스틱 인터페이스 차이가 나는 데서 에너지 릴리징이 된다.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포컬 타입인데요. 포컬 타입은 짧은 시간 안에 하이 프레셔 웨이브를 만들고요. 레디얼 타입은 뭐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데 보통 에너지 차이가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로우 에너지, 하이 에너지 쇼웨이브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위는 미리줄 퍼 밀리미터 스퀘어 정도, 스퀘어고요. 0.2 정도에서 셀 리저너레이션이 일어나고 보통 뭐 비슷하게 페인 컨트롤이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WT의 일반적인 성질은 투과성이 된다. 그리고 하이 프레셔를 일으켜서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포커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어프로치가 가능하고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에너지가 릴리즈 되기 때문에 폐나 장 근처에서는 좀 주의를 요한다. 이런 일반적인 성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메카노 트랜스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메카니컬 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호메오스테시스는 메카니컬 포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셀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이제 그로스 팩터나 사이토카인이나 호르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를 통해서 오는 그 메카니컬 포스 자체가 셀의 인테그린이라는 리셉터를 통해서 셀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리고 진 레귤레이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레셔 웨이브가 셀 프로세싱을 일으킬 수 있고 힐링 프로세스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온에서 그 울프스로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압력을 받는 부분에서는 뉴본 그 포메이션이 생기고 텐사일 그 포스를 받는 부분에서는 본 리접션이 생기죠. 이걸로 간접적으로 티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의 ESWT 바이올로직 이펙트에 대해서 쓴 논문인데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익스트라셀라 매트릭스의 주요셀이죠.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증식, 그다음에 콜라겐 또는 그로스 팩터의 그 진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엔도셀리아 그로스 팩터 등을 생성해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 인절이나
마크로 인저리 때 힐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오버유즈 인저리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ESWT가 그 오버유즈 인저리 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대상이 많은 부분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노모가 2012년에 우리 그 몸을 반복적으로 프랙션 익스텐전 했을 때 non-specific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프랙션 익스텐전을 했을 때 메카니컬하게는 클립 렉스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무줄을 좀 늘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조직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완되고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크로닉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퍼머넌트한 렉스티가 생기죠. 그리고 TC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데미지 이후에 인플라메이션,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끝내는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머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트랜지언트한 스페즘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터 컨트롤이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되겠죠. 스테빌리티도 이제 트랜지언트하게 디스펑션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조직이 이제 스티프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현상, 반복적인 일을 했을 때 우리 조직이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ESWT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로스 팩터, 그래서 힐링 프로세스를 이제 주요한 그 물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렉스티를 호전시킬 수 있고요. 인플라메이션도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해서 좀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페인 역시 CGRP 같은 사이토카인을 고갈시켜서 페인 컨트롤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SWT의 경우 오버유즈 인저리 시에 조직의 호메오스테시스 내지는 크로닉 스테이지로 가는 것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텐세그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텐세그리티는 우리가 외래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그 막대기하고 실로 연결된 구조가 실이 이제 팽팽하게 되면 잘 서 있는데 그 실이 이제 렉스해지거나 오버유즈에 의한 렉스해지거나 실이 이제 뼈에 붙는 자리들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이 구조가 이제 서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We made a successful launch at 1:52 p.m. of the large hex runner, and it went to world record speed. 한 1분 정도 동영상인데요. Demonstrating stability and the concept that stability at these speeds is geometric, not a matter of traditional control methods. So with the Fast Runner project, we're trying to show that it is indeed possible to do really fast, efficient, graceful running using very little feedback. With most running and walking robots, we have a lot of sensors, and about 1,000 times a second we read what the sensors are doing, do a lot of computation to figure out what the actuators should be doing, and then send a desired current or torque or command to the actuators. And we have to do that really quickly or the robot will fall down. As opposed to that, with the hex runner and the fast runners, everything is done mechanically using springs and linkages.
all the feedback mechanisms happen physically. So instead of having to do a lot of computation and have a lot of sensing, as you squeeze the throttle on your RC remote, it speeds up the motor, it gives more power to the motor, and just based on the dynamics and the geometry of the mechanism, the robot's stable. 이 동영상에서 이제 한 문장만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everything is done mechanically using spring and linkages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헥사 로봇이 뭐 빠른 스피드를 내고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데 스프링하고 링키지를 이용해서 메카니컬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버유즈되거나 뭐 접속 부위가 좀 잘못되면 아마도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체에서는 이런 바이오 텐세빌리티가 깨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보통 이 2018년 AAOM 학회에서는 심텀 사인이 이제 머슬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유즈 내지는 반복 손상을 했을 때 크로닉 단계에서 이제 그 머슬의 하이퍼 익사이테이션이 오는 것하고 뭐 같은 견해인 것 같고요. 우리가 외래에서 흔히 보는 뭐 근육이 뭉쳤어요, 뭐 타이트해요, 그런 환자들 언더라잉하게 바이오텐세 우리 조직의 부분 손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ESWT가 조직의 향상성 내지는 그 크로닉 스테이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WT는 그 해부학적으로 어프로치가 가능하고 넌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그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같이 치료할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그런 장점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어떻게 ESWT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드액의 그 노시셉션 구조는 굉장히 머리에 많죠. 두피라든지 메인지알 아테리, 듀라 사이누스, PR 아테리 이런 게 물론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추 관절 근육들이 두통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추 쪽의 구조들이 비슷한 양상의 두통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그 트리제미널 러브 노시셉션 패스웨이하고 그 경추의 노시셉션 5가 가는 곳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트리제미널 서비컬 컴플렉스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두통을 구별할 때 좀 구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두통을 국제 통증학회에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경추성 두통은 이제 세컨더리로 분류되겠죠. 그래서 경추성 두통의 진단 기준은 목하고 경추 쪽에 임상적으로나 영상적으로 병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경차산술로 두통이 호실되고 그 다음에 원인 질환을 치료했을 때 보통 3개월 안에 통증이 사라지면 이제 경추성 두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분류에서는 우리가 이제 편두통이 한 30%, 텐션 헤드액이 한 50%, 40% 정도, 한 10% 정도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되지 않을까, 경추성 두통이요.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많은 경추성 두통에 해당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긴장성 두통은 진단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DD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추성 두통을 진단 전에 또 그 시리어스한 그 스테이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노시셉션을 자극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경추성통하고 포스티리어 포사 듀라의 뭐 매니저 메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항상 DD를 한 다음에 이제 경추성통을 진단하시는 게 좋을 텐데,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유니라테럴 헤데이, 그다음에 목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 프록체이팅 컨티뉴어스 페인, 그다음에 너무 시비한 페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목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얼굴이나 전두, 측두부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블록해서 좋아지는 경우, 그다음 오토노믹 심텀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경추성통을 진단할 수 있겠고요. 진단이 되면 우리 보통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 회사원들 헤드 포워드 포지션이라든지 라운드 숄더로 목에 부담되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많죠.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외래로 오게 되는데, 이런 자세가 이제 잘못된 자세 때 우리가 이제 그 치료하는 ESWT 포인트로는 왼쪽은 이제 목, 오른쪽은 어깨 부위입니다. 그래서 목도 목에 연결된 부분도 치료하지만, 라운드 숄더 때는 보통 견갑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다 경추에서 또 그 오린이나 인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깨 부분도 같이 치료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실제 그래서 이제 C2 스피너스 프로세스라든지 파라바테랄 머슬, 웅칼 리가멘트, 승모근, 그다음에 어깨 쪽으로는 롬보이드, 레베트 스카플레, 그다음에 어깨 주위의 관절까지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거북목이나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 있는 분에서는요. 보통 이게 이제 실제 치료 장면인데요. 볼륨 크게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워낙 C2인 경우에는 여기에 인페리어 오블릭, 포스티리어 렉투스 캡투스가 붙기 때문에 충격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약간 인페리어 미디알 쪽으로 방향을 주고 시행하게 되고요. 다른 딥 머슬 또한 딥 머슬의 경우에는 포컬 SCM 치료하고 있고요. 어깨도 이제 여기 디지털 클라비클이나 스카블라 스파인에 이제 트라페주스 머슬이 붙기 때문에 넓게 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깨 주위에 리가멘트나 근육도 같이 치료하면 효과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SWT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자세에 대한 권유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GON이나 TON, LOMA 그 엔트레먼트도 같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치료해 주시고, 보통 인스타빌리티가 있거나 ESWT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 프로로를 같이 컴바인드 하는 경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대표적으로 ESWT에 효과가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테랄 콘다일만 뭐 2000에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널에서도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효과가 좋은 걸로 얘기했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원인들, 레디얼 러브 엔테런먼트라든지 관절 안의 문제 이런 것들 DD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리가멘트의 티어에 있어서 엘보 조인트에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ESWT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피지컬 이그잼에서 잘 이그잼해서 DD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로 해서 DD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한 카트의 초음파인데요.
레디아 헤드, 그다음에 라테랄 에피콘다일을 그 위로 지나가고 있는 이제 레디아 코라테랄 리가멘트고요. 여기 별표 쳐 있는 데가요. 그 위쪽은 익스텐서 카파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이 티어로 보입니다. 이렇게 리가멘트에 티어가 있어서 조인트 프루이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티어가 보이는 경우에는 ESWT만보다는 다른 그 리제너러티브 인터벤션을 같이 좀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ESWT도 안팎의 에피콘다일이라든지 앞뒤의 바이셉, 트라이셉, 리가멘트, 포암의 머슬까지 그 리스트의 조인트까지 좀 넓게 치료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컴바인드로는 보통 이제 뭐 골프 치시는 분은 물론 뭐 거기에 대한 그 자세 같은 걸 얘기해 주겠지만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에서 마우스 쓰는 것만으로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제 세로로 옆으로 있는 마우스를 쓴다든지 이런 그 작업실을 좀 같이 권유해 주시는 게 좋겠고, 레디얼 그 너브의 엔테레먼트인 경우에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너브 그 디컴프레션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리가멘트나 텐던 티어인 경우에는 다른 리저너티브 인터벤션을 같이 컴바인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해빌리테이션. 우리 ESWT 하고 환자들이 언제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나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골프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저널은 이제 also biology process 후에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ESWT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 4일 정도는 그냥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3일부터는 ROM 엑서사이즈는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하시더라도 바스 3 정도 이하의 통증이, 그러니까 바스 3 정도 이상의 통증이 오면 그 운동은 좀 피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 때 ESWT를 쓴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작년 저널인데, 우리 한국 저널입니다. 서울대에서 나온 저널인데요. 효과가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저널도 이제 ESWT나 스테로이드 인젝 같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인젝보다는 넌 인베이시브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WT를 카팔 터널에서 쓰는데요. 메커니즘은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하고 유로나 리저너레이션 이펙트가 있다고 합니다. 슈반셀 프로리페레이션이라든지 뉴로트로피 팩터 릴리지에서 뉴로나 리저너레이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우리 신경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쌍방통화죠. 쌍방통화. 안테그레이드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카팔 터널 그 ESWT인 경우에는 슈반셀의 프로리페이션하고 뉴로트로피 팩터를 이제 만들므로써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 때 우리가 이제 스테이지별로 좀 주의해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 이제 인터미턴트 심텀, 밤에만 저려요. 그리고 밤에만 이제 터는 분들은 초기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베이너스 컨제션 때문에 오는 심텀인 것 같고요. 근데 하루 종일 저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인터메디에이트, 그 다음에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 스테이지. 그래서 좀 진행하는 거 보고 이제 같이 치료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카팔 터널 전에 이제 진단 전에 체크 포인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카팔 터널에 프록시말 룸브리칼 뭐 머슬 때문에 눌리는 경우라든지, 카팔 터널 프록시말에서 미디안 너브가 눌린다든지, 카팔 터널에 테너시노바이트가 있어서 너브가 인저리가 있다든지,
리스 조인트의 인스타빌리티 때문에 이제 캐널이 좁아져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디디해서 치료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디안 너브, 그러니까 너브를 치료할 때는 로우 에너지로 좀 하는 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0.1 밀리줄 이하로 보통 0.08이나 0.07로 하는 게 보통 저널에서 나온 정도입니다. 이제 포컬 타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정리하자고 그러면 ESWT는 이제 아나토미컬하게 치료도 하지만 이육관절이라든지 좀 넓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서비코제닉 헤드액 때는 그 병소를 아나토미컬하게 어프로치하고 넓게 치료하시면 꽤 호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 때는 좋은 걸로 나와 있지만 에피콘다일만 그냥 계속 2000번 하고 끝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카프 활동할 때는 미디안 너브 하실 때 로우 에너지로 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